안녕하세요. 너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그런 저를 거의 업어 키우듯이 한 사람은 저보다 8살이나 많던 제 언니였어요. 언니는 제게 또 다른 부모님이나 다름없던 사람이었죠. 그런 소중한 언니의 두 번째 기일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요즘 유독 언니에 대한 추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언니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그 인간은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제 인생에 서로 다른 의미로 큰 발자국을 남긴 언니와 전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빤 제 나이 고작 5살 때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는 보험 판매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셨죠. 어릴 땐 집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하다 망했던 사업 때문에 집엔 빚이 많았거든요. 거기다 아빠까지 돌아가셨으니 엄마, 언니, 저 우리 세 식구는 오래도록 월세집을 전전하며 빠듯하게 살아야 했죠. 상미야, 숙제 다 했어? 학교 준비물은 잘 챙겼고? 봐봐, 언니가 확인해 줄게. 매일 바쁜 엄마 대신 저를 챙겨준 사람은 바로 언니였어요. 사춘기 땐 자신도 친구들과 나가 실컷 놀고 싶을 법도 했는데 언닌 늘 저를 위해 학교가 끝나면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엄만 그런 언니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고마워 우리 큰딸. 늘 동생도 잘 돌봐주고 엄마도 이렇게 응원해줘서 말이야. 상아 너 아니었으면 엄마가 이 고된 세월을 어떻게 버텼겠니? 그 와중에도 공부도 열심히 한 언니는 제법 알아주는 대학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통역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사회인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때 우리 가족에겐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어요. 제 나이 17살 때 엄마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진 지 열흘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집에 있던 빚을 다 갚은 지 2년 뒤인 고작 49에 너무 이른 나이로 말입니다. 엄마, 우리 상민 내가 끝까지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 마. 이젠 하늘 날아가서 아빠도 만나고 더는 고생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 언닌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며 이젠 자신이 제 부모가 돼주겠다고 다짐하더군요. 언닌 돈을 모아 괜찮다던 절 꾸역꾸역 학원에 보내 공부시켰고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공부나 하라며 손에 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건 전부 저를 위해 꽃다운 시절을 희생한 언니 덕분이었죠. 이게 뭐야? 내가 회사 취업하고 처음으로 받은 월급. 원래 첫 월급은 부모님 드리는 거라잖아. 그러니까 이거 언니 다 줄게. 언니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받은 첫 월급을 전부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언닌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월급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너 왜 언니를 울리니? 언니가 날 울린 적이 훨씬 많지. 내가 살면서 언니한테 미안해서 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언니, 나도 이제 돈 버니까 더 이상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마. 이젠 나도 언니한테 받았던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희생은 무슨, 난 너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언니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언니가 여자로서 가장 빛나던 시절을 저를 위해 송두리째 희생한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에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제 엄마 노릇을 해주느라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언니 옆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예비 형부가 있었어요. 처제, 회사 일은 좀 어때? 괴롭히는 상사 없어? 이 형부한테 언제든 말만 해. 내가 전부 혼내줄 테니까. 대학생 때부터 언니를 오래 짝사랑했다던 예비 형부는 굉장히 유쾌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언닌 아직 동생 이외엔 아무 것에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몇 번이나 예비 형부의 고백을 거절했다는데
결국 소나무처럼 언니를 기다리던 예비 형부의 마음에 반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예비 형부와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5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연애 초부터 제게도 무척 잘해주던 사람이었기에 결혼 전부터 우린 서로를 형부, 처제하고 부르며 지냈습니다. 처제, 언니가 처제 엄마나 다름없다고 했지? 그럼 난 처제한테 이제 아빠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꼭 나한테도 기대. 알았지?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처제에게 자신이 아빠라는 말을 해주겠습니까? 게다가 상견례 때 뵌 예비 형부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기에 저는 마음 편히 언니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저만 두고 결혼하기 미안해하던 언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니의 그런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준현아. 으,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이럴 순 없어. 결혼식장을 잡은 지 한 달 뒤 예비 형부는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예비 형부를 떠나보낸 후 언닌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군요. 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우리 이죽 딱 3숟가락만 먹자. 어? 안 먹을래.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못 넘기겠어. 언니 형부 뒤라도 따라갈 작정이야? 언니마저 없으면 난 혼자 남을 난 어떡하라고. 언니, 우선 살아서 무의미하게라도 시간을 흘려보내보자. 그렇게 살다 보면 가슴에 멍이 조금이나마 옅어지는 날도 분명 올 거야. 내가 언니 옆에 있을게. 언니가 늘 그랬듯 이번엔 내가 언니의 버팀목이 돼줄게. 열심히 언니를 챙기고 위로한 덕분이었는지 언닌 조금씩이나마 기운을 차리고 해가 지나자 웃는 날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뒤로 자신은 이제 결혼 생각이 없다며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았죠. 언니, 나 오늘 청혼 받았어. 정말? 그럼 내 동생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저는 나이 32에 시부와 함께 주류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애프터 신청을 거절했지만 제가 너무 좋다며 끈질기게 구애하던 남편에게 결국 마음이 갔던 거죠. 하지만 연애를 2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혼을 받았을 때 결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니를 혼자 남겨두기 미안했거든요. 얘, 너 하고 싶은데 괜히 나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건 오히려 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다. 나 때문에 결혼 안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하지만 결국 언니의 성화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언니는 괜찮다는 제게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금까지 기어코 지원해 주었죠. 그렇게 전 언니를 뒤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은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고 시부모 또한 부모 없는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기에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언제까지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뒤엔 아들을 낳고 부모까지 되니 그래, 언니 말대로 결혼하길 참 잘했다 싶었죠. 딱 하나 마음에 걸린 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알게 된 시부모의 자식 차별이었습니다. 남편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부모는 아들인 제 남편과 딸인 시누이를 많이 차별하며 키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시누이도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부모는 제 남편에겐 1억을 지원해 줬던 것과 달리 남의 집 귀신이 될 시누이에겐 한 푼도 지원 못 해준다고 선언하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시누인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날 저는 시댁을 뛰쳐나가던 시누이에게 마음이 쓰여 다급히 그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그동안 그나마 집에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고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저 결혼할 때 돈 안 해준다고 인연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왜 낳았지 싶을 정도로 절 찬밥 취급하던 부모란 사람들 이젠 저도 지긋지긋해서 안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새언니,
지금은 오빠가 세원이 좋다고 하니까 제 부모님이 세원이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딸도 이런 취급할 정도로 제 부모님 정말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제 오빠도 당연한데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서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고요. 신우이는 제게 그런 섬뜩한 조언을 해준 뒤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유난인 부분이 있었다 정도로만 말해줬었는데 신우에게 직접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시 아들 낳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남편도 시부모도 제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어찌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전 그때 신우의 말을 듣고 즉시 도망을 쳤어야 했던 거예요. 여보, 내가 양말 이렇게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 당신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돼? 아, 진짜 그까짓 거 아무나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잔소리야? 왜 이렇게 자꾸 아줌마처럼 변하냐고. 아줌마?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아저씨야. 왜 이래? 아이가 2살이 되던 해부터 사랑꾼이던 남편은 점점 퉁명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신우에게 들었던 남편의 이기적인 면모도 점차 드러났죠. 워낙 제 말이면 뭐든 껌뻑 죽던 사람이었던지라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물론 다정할 땐 나름 다정한 사람이라 바람 같은 의심은 하지 않았는데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저는 회사 여자 상사분께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에이, 부부가 무슨 사랑으로 평생 사나? 나도 집에 늘어지게 누워있는 남편 보면 한숨도 나오고 가끔 꼴 보기 싫기도 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애들 아빠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뭐. 그 말에 제가 괜히 유난을 떤 건가 싶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연애 때 미처 몰랐던 단점이 많이 드러났어도 회사와 집 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사람이니 그걸로 만족하자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듬해 시부가 남편에게 완전히 회사를 물려주고 난 뒤 상황은 변해갔습니다. 여보, 골프 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웬 골프채를 샀어? 어, 이번에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골프 정도는 쳐야 모임에도 끼고 하지 않겠어? 나 이번에 무슨 사장 모임 같은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했거든. 거기선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이 없더라. 골프 배워서 다음에 실제 모임에도 나가보려고. 근데 당신이 술 마시고 오는 날 외엔 저녁 늦게 들어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언제 골프를 배우고 있었어? 낮에 갔지. 어차피 사장이 일하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난 그냥 월급만 제때 주면 되는데 뭘. 남편 회사는 무슨 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사업체였어요. 연식이 조금 오래된 적당한 빌라에 살던 시댁만 봐도 그리 큰 벌이가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사장이 됐다는 이유로 남편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회사를 그럴싸하게 키우려면 투자를 받아야 한다며 틈만 나면 사람들을 만나러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술 접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보, 당신 회사 운영 진짜 괜찮은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 사장이야. 내 회사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돼 자꾸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길 못 믿냐며 큰 소리만 뻥뻥 쳐댔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딘가에 돈을 빌리려고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남편은 점점 집에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못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지금 확장하려던 사업이 다 어그러져서 투자자들이 다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난리야. 우선 대출 받고 다른 투자 받아서 돌려막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 생활비를 못 가져다 줄 것 같아. 그러게. 내가 당신 불안하다고 했잖아. 사업 물려받은 지 고작 2년 만에 이게 뭐야. 아무튼 우선 생활비는 됐으니까 회사부터 잘 살려봐. 결국 우려한 일이 터졌다 싶어 한숨이 나오더군요. 마음 같아선 어휴 이 화상아 하고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이미 잔뜩 풀이 죽은 사람한테 뭘 더 질책하겠습니까?
그래도 딴에 이제라도 회사를 살려보려 고군분투하는 것 같으니 약간의 핀잔을 끝으로 저는 남편을 응원해 줬습니다. 힘들 때 책임을 묻기보단 그저 힘이 되어주는 거, 그게 바로 부부간의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생활비를 온전히 제 벌이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회가 지나도 여전히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회사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걸 뒤늦게 저한테 걸려 부부싸움까지 나게 됐죠. 그렇게 되어놓고 또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대출을 받아? 당신 대출 우습게 보지 마. 그거 전부 다 당신 잡아먹을 빚이야. 그럼 어떡해. 한 번에 큰 수익 벌어들이는 거 말곤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려면 사업 확장밖에 답이 없단 말이야. 당신을 믿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진짜 아니야. 당신도 내가 반대할 걸 알았으니까 나한테 또 대출 받은 거 숨긴 거잖아. 잔말 말고 이 집 명의 당장 내 앞으로 돌려. 당신 이 집까지 날려먹기 전에 내가 지켜야겠으니까. 안 그러면 이혼이야. 다른 거 몰라도 쫄딱 망해서 집까지 없어지는 서름. 우리 아들은 절대 모르게 할 거야. 제가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할 수 없이 공동명의였던 집을 제 단독 명의로 돌리게 됐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시댁 지원금 1억에 남편이 모아뒀던 돈과 제 언니가 준 5천만 원에 제가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을 더한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 대출을 껴서 공동 명의로 구한 집이었죠. 재산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집만은 지키고 싶어서 그런 강수를 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시부모는 곧장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 제게 누나를 부라리며 소리 지르더군요.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을 윽박질러? 나도 네 시애비도 한 번 소리도 안 지르고 키운 귀한 자식인데. 그리고 네가 뭔데 집 명의를 바꾸라 말아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길을 죽이냐고. 어차피 지 아들 때문에 이혼도 못할 거면서 괜한 겁박으로 왜 애를 속상하게 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앞으로 빚이 한두 푼이 아닌데 빚 못 갚고 신용불량자라도 되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갈 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2년 넘게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가져다 주고 있어요. 두 분 돈도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전부 날리셨으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 이 사람 편을 드세요? 저 싸가지 없이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것 좀 봐라. 야, 처음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지금까진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좀 잘해줬더니 네가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남자가 사업하면 좀 휘청거릴 수도 있고 빚도 질 수도 있는 거지. 아내가 됐으면 남편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기꺼이 함께 나앉을지언정 남편 말에 토다는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드세게 굴었으면 우리 아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명의를 바꿨겠어. 그리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그걸 우리한테 일렀겠냐 이 말이야. 이래서 부모 없는 고아가 문제야.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저렇게 싹바가지가 없고 드세지. 잔말 말고 세금을 더 내든 뭐라든 당장 명의 돌려놔. 아예 공동명의 말고 우리 아들 앞으로. 남편의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하며 시부모도 은근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애 생각에 큰 소리 내기 싫어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았는데 전날은 도를 심하게 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 사람들은 날 고아라고 깔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자식 생각에 제가 절대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기들 할 말만 마친 시부모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우리 부모님 말 들었지? 명의 다시 내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나 하는 일에 토달지 마. 알았어? 하고 우쭐대며 방으로 들어갔죠. 사람이 정이 떨어지면 아예 말도 섞고 싶지 않아진다는데 그때 제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지기 싫어서 한마디 하면 피곤하게 또 말싸움을 해야 할 텐데 그날은 아예 남편 얼굴도 보기가 싫었죠. 그때부터 이틀 동안 전 남편과 냉전 상태를 유지하며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명의 변경은 언제 할 거냐며 옆에서 깐족대는 남편을 무시한 채 저는 아주 오래도록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결심했죠.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우리 아들은
꼭 온전한 부모 아래서 키우고 싶었기에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고 참으려 했지만 저는 결국 부부는 한 사람만 이해하고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니, 오늘 한국 들어오지? 이따 저녁에 뭐 해? 오늘은 별거 없어. 왜? 오늘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우리 예쁜 조카랑? 언니가 서울 가면 전화할 테니까 연우랑 같이 준비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중요한 일이었기에 저는 당시 일 때문에 해외에 갔다 귀국할 예정이었던 언니와 먼저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동생 걱정할 언니 생각에 남편과의 불안한 사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이혼 같은 중대사는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내 언니에게 아무런 상담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늦네? 공항에서 오는 길이 많이 막히나? 퇴근 후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는데 6시에 공항에 도착했다던 언니는 8시간 넘도록 소식이 없더군요. 당신을 퇴근이 늦던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려 했건만 결국 퇴근한 남편과 마주쳐버렸죠. 저는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에 전 언니인 줄 알고 얼른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게 전화를 건 발신인은 언니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전 믿지 못할 상대방의 말에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 언니가 사고가 나요? 위독하다고요? 뭐야, 처형 사고 났대?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로 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순간 과거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예비영부가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통화 내용을 옆에서 같이 들은 남편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다급해진 저를 따라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땐 정말 이혼이니 냉전이니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선생님, 저희 언니 살 수 있는 거죠? 수술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김상아 환자분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장기가 너무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환자분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의식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환자분은 수생이 어려운 상태예요. 앞으로 환자분이 이 상태로 당장 돌아가실지 며칠을 버틸진 환자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의사는 언니가 끝내 살 수 없을 거라는 절망적인 말을 전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좌절했죠. 여보, 괜찮아? 어떻게 괜찮겠어? 언닌 내 언니이자 엄마야. 그런 언니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괜찮겠냔 말이야. 한번 시작된 흐느낌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흐느끼던 절 꼭 안고 달래준 사람은 남편이었죠. 그렇게 정이 뚝 떨어졌던 남편이건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절 챙겨주는 모습에 그날은 정말 고맙더라고요. 언닌 생명에 필요한 줄이란 줄은 전부 달린 채 한동안 의식불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혼이고 뭐고 전부 미룬 채 저는 휴가를 내고 그런 언니의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고맙게도 남편은 애는 자신이 어린이집 등하원시키고 주말에도 잘 데리고 있으며 돌볼 테니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언니 옆에 있으라더군요. 그리곤 자신도 매일같이 퇴근 후나 주말 저녁에 잠깐씩 들렀고요. 처형, 오늘은 상태가 어떠셔? 그대로야. 얼굴이랑 온몸에 난 생채기만 아니면 꼭 잠들어 있는 사람 같아. 처형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왜 꼭 이런 불행은 처형처럼 좋은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많이 힘들지 여보. 내가 비록 그동안은 못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이럴 때 기대라고 있는 게 남편이잖아. 당신한텐 내가 있으니까 힘내. 이혼까지 마음먹었건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든든히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예전 직장 상사분들의 부부는 의리로 산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죠. 또한 소식을 들은 시부모까지 병원으로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더군요. 에휴,
괜찮니, 어머마? 안 그래도 저번엔 우리가 잠깐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몹쓸 소리를 한 것 같아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소식까지 들었으니 나랑 네 시아버지 마음이 영 아니야. 다 잘 될 게다. 우리 믿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래도 절 가족이라고 생각은 해줬구나 싶어 고맙더군요. 저는 아주 잠깐 다시 이혼을 고민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찰나였죠. 왜냐하면 언니가 의식불명에 빠진 지 닷새 뒤 저는 그들의 추잡한 속내를 알아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머니네? 여보,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그날도 역시 퇴근 후 병원에 들른 남편은 잠시 시모의 전화를 받고 온다며 병실을 나가더군요. 요일을 참고 있던 저도 겸사겸사 화장실에 다녀올까 싶어 남편이 나간 지 1분쯤 지났을 때 곧장 병실을 나갔죠. 화장실은 엘리베이터가 있던 그 층의 중앙을 지나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무심코 화장실로 향하던 전 순간 믿기지 않는 남편의 목소리에 엘리베이터가 있던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곤 고개만 빼꼼 내밀어 엘리베이터 옆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어요. 네, 어머니. 아직 안 죽었어요. 언제 죽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장기도 죄다 망가졌다는 여자가 왜 저렇게 목숨이 질긴지 몰라요. 제가 왜 그토록 기함을 했는지 아시겠죠? 남편은 시모에게 저희 언니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다며 투덜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앞에선 눈물까지 글썽이며 언니를 걱정했던 사람이 뒤에선 저딴 소리를 해대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온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에요? 대충 회사 직원한테 야근비 챙겨주면서 어린이집 하원 부탁만 해놨어요. 가는 길에 삼각김밥도 하나 사주라고 하고요. 주말엔 대충 빵 몇 개 사다 주고 나오면 혼자 잘 있던데요. 지도 7살인데 혼자 있는다고 뭐 무슨 일 생기겠어요? 전 오늘도 사장 모임 사람들하고 술 마시러 가요. 조금 있으면 수억 원이 제 수중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너무 들떠서 술을 안 마시고 배길 수가 있어야죠. 처형 사망보험금이요? 글쎄 진짜 있다니까요. 처형이 예전에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챙겨받으라면서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자기 사망보험 얘기 우리한테 해줬어요. 거기다 처형 지금 사는 아파트도 꽤 좋은 데고 그게 돈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 다 합치면 수억은 그냥 넘지 않겠어요? 처형 피부치라곤 집사람뿐이니까 그거 다 결국 제 차지예요. 아내 재산이 곧 제 재산이잖아요. 그거 받으면 빚부터 전부 청산하고 두 분 돈도 갚을게요. 그리고 사장 모임 사람들이 준 정보인데 꽤 유망했던 주류 스타트업 회사가 지금 문제로 싸게 회사를 양도하려고 한대요. 그거 저희 회사 사업이랑 합치면 꽤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빚 다 갚으면 그 회사 제가 얼른 인수해버리려고요. 진짜 처형. 완전 감사합니다. 얼른 제발 저 세상으로 가주세요. 처형 돈은 제가 아주 야무지게 잘 쓰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그러니까 그 인간과 시부모가 태도를 바꿔 제게 다정한 척을 해댄 건 전부 언니의 사망보험금과 유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언니의 가족이라곤 저밖에 없으니 제가 물려받을 유산을 노리며 언니가 언제 생명이 다하나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제게 언니가 어떤 존재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런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시부모에게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놈에게 달려가 냅다 뒤통수를 후려쳐 버렸어요. 아! 뭐야? 어? 여보! 남편의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인상을 팍 쓰더군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하곤 금세 당황스러운 표정이 되었죠. 저는 그놈의 뒤통수를 한 번 더 후려친 뒤 정숙해야 할 병원임도 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나 다 들었어. 휴대폰으로 녹음도 해놨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마. 뭘?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서 끝까지 오리발이야. 뭐? 제발 빨리 저 세상을 가달라고? 우리 언니가 너 집에 오면 맨날 상다리 부러지게 밥 차려줘. 한 번씩 선물도 해줘.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니?
아니,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다고 해도 제발 죽어달라고 비는 인간은 사이코패스밖에 없을 거야. 너랑 네 부모란 인간들은 인간, 아니 짐승 이하야. 완전 최악이라고. 그리고 네가 왜 우리 언니 사망보험금하고 유산을 탐내? 나 너랑 이혼하려고 했거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탈춤 추고 꽹가리 치고 아주 잘도 논다. 이혼? 이 와중에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우리 연호만큼은 엄마 아빠 다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다며. 당신 저번처럼 그냥 나 겁박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괘씸해서 내가 미안해. 어? 이렇게 사과할게.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돈이 좀 급했던 거. 어차피 나랑 이혼도 당신 못할 건데 부부끼리 유산이든 뭐든 나눴으면 좀 덧나냐?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너 우리 연은 방치해두고 맨날 술 처먹고 다닌다며? 7살밖에 안 된 애 혼자 집에 방치해두는 게 아빠로서 할 짓이냐? 너처럼 악마 같고 이기적인 인간은 차라리 얘한테 없는 게 100번 나아. 너 같은 건 당장 이혼당할 줄 알아. 지금 집 4명인 거 알지? 내 집에서도 당장 꺼져. 여보, 진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야, 너 우리 언니 병원에 한 번만 더 깔짝댔다간 그땐 뒤통수가 아니라 정강이 까버릴 줄 알아.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당신 다리뼈 한번 시원하게 깨부숴주고 깽판 물면 그만이야. 감히 우리 언니한테 죽으라고 저줄 퍼붓는 너 같은 놈한텐 매가 약이라고. 엄청난 소란에 병원 관계자들과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나와 우리를 구경하더군요. 평소에도 남의 시선을 엄청 신경 쓰던 허세왕 남편 놈은 그제야 얼굴을 시뻘겋게 달구더니 냅다 주랭랑 쳐버렸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는지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비상 계단으로 말입니다. 저 간호사 선생님, 저희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저한테 빠르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깐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간호사분에게 언니를 부탁한 뒤 손살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방치됐었던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이미 아들은 멀뚱멀뚱 식탁에 앉아 남편 회사 직원이 사준 듯한 삼각김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을 안아주었죠. 엄마가 미안해, 연호야. 엄마, 울지 마세요. 착한 아들은 그 와중에도 자신도 울먹이며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자 더욱 열이 뻗쳐 저는 인터넷을 싹싹 뒤져 당일 저녁인 그때 바로 당장 부를 수 있는 용달차를 알아봤습니다. 이후 곧 도착한 그 용달차에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짐을 싹 다 실어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그놈이 시댁에 가 있더라고요. 이 미친 인간이 애는 혼자 두고 지만 속 지 부모 집에 가 있어? 당신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이럴 때 당신 기분 거슬러서 뭐해. 어떻게 당신 기분 풀어줄지 부모님이랑 대책회의 중이었단 말이야. 내가 왜 여태 당신이 이렇게 찌질한 마마 보였는지 몰랐지? 됐고. 그래, 마침 거기 있다니 오히려 잘 됐네. 당신 짐 용달 불러서 그 집으로 싹 다 보내놨으니까 그거 받고 평생 내 기분 안 거스르게 네 부모랑 잘 먹고 잘 살아. 이혼장도 그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나한테도 용서빌 기회는 줘야지. 내가 그 꼴을 왜 봐야 하는데? 당신 어차피 우리 언니 유산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이혼도 지금 당장 헤어지면 당신이 가져갈 재산이 별로 없어서 버티는 거 아니야? 그런 진심 하나도 없는 사과를 내가 왜 받으면서 시간 낭비해야 돼? 짐 안 받으면 곧장 폐기해달라고 웃돈까지 드리면서 부탁해놨으니까 짐은 받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내가 너랑 이혼할 생각은 있었어도 그래도 부부로 산 세월도 있고 네가 우리 연우 아빠니까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너같이 사람된 도리도 모르는 놈한텐 인간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더라. 합의 이혼할 생각 없으면 하지 마. 소송 걸면 그만이니까. 그 뒤 남편과 시부모에게서 번갈아가며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람을 불러 현관문 잠금 장치를 아주 복잡한 기계로 바꿔놓았어요. 남편과 시부모가 찾아와도 절대 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전 아들을 데리고 전업주부였던 친한 친구 집으로 가 염치불구하고 제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얼마나 혼자 고생이 많았어. 연훈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넌 걱정 말고 언니만 챙겨. 이따 남편 퇴근하면 나도 병원에 들를게. 친구에게 아들을 맡긴 뒤 다음으로 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선전포고한 대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일체 가져오지 않은 점, 동의 없이 자꾸 대출을 받은 것과 저희 언니가 죽길 고대하던 통화 내용 녹음 파일까지 전부 증거로 내세웠죠. 그렇게 변호사에게 소송 일을 맡기고 아들도 친구에게 부탁하고 난 뒤에야 다시 전 언니 옆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미동 없는 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언니 어쩜 이렇게 나이 들어도 예전처럼 고울까? 마음씨가 선하면 그게 얼굴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더니 딱 우리 언니한테 들어맞는 말이네. 언니, 나를 위해서라도 힘들어도 정신 차려주면 안 될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기적처럼 10년, 아니 1년이라도 더 살아주면 안 돼? 나 언니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 엄마, 아빠, 언니 제발 데려가지 마. 나한테서 언니까지 뺏어가지 마. 고맙게도 제가 아들을 부탁한 친구는 그날 정말로 언니의 병문안을 와주었어요. 그리곤 제 손에 햄버거 하나를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죠. 아까 보니까 너 얼굴이 말이 아니게 상했더라. 먹어. 먹어야 언니 곁도 진득하게 지키지.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의 행동에 거짓으로 점철됐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가식이 생각나 더욱 혐오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며칠 뒤 남편과 시부모가 겁을 상실하고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쭈뼛쭈뼛 병실로 들어서는 그들을 보자마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남편의 정강이를 아주 세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아! 내 다리! 얘, 너 미쳤니? 원진아, 괜찮아? 아, 너무 아파. 진짜 이게 보자마자 뭐 하는 짓이야? 우린 당신한테 용서 빌러 온 건데. 너 내 말을 우습게 듣는 경향이 있다? 첫째, 내가 이 병원에 또 발걸음하면 그땐 정강이별 아작 내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둘째, 내가 사과받으면서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난 당신들 사과 전혀 받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예, 어머마. 우리 아들 정강이 찬 건 용서해 줄 테니까 네 언니 죽으면 제발 얘한테 돈 좀 빌려다오. 그래도 애가 연호 아빠인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둘 필요까지는 없잖아. 어머님,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망하든 말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됐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반품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당신 마지막 경고야. 여기 또 오잖아. 그럼 그땐 지금 찾던 정강이 그대로 한 번 더 걷어차 줄 거야. 알아들었으면 다들 꺼져. 하지만 제 말에도 그들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더군요. 결국 그들은 병원 보안 요원에 의해 질질 끌려 나가야 했어요. 이후 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론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언니는 그로부터 딱 일주일을 더 버티고 결국 하늘에 있는 부모님과 예비 형부 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하늘에서 엄마 아빠랑 형부 만났어? 그토록 평생을 그리워하던 사람들 다 만나서 언니 좋겠다. 언니, 날 키워줘서 내 언니이자 엄마가 돼줘서 진심으로 고마웠어. 다음 생에선 내가 꼭 언니 엄마로 태어날게. 그래서 언니 응석 다 받아주고 키워주면서 이번 생에 언니한테서 받은 은혜
그때 전부 갚을게. 저는 그렇게 제게 부모님이나 다름없었던 언니를 떠나 보내게 됐어요. 아들을 돌봐준 친구에겐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는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조의금으로 내줬더군요. 결혼 후 한동안 못 보고 살았었는데 다시 한번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장례를 마친 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없는 동안 남편과 시부모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요. 옆집 사람이 말해주길 어떻게든 현관문을 열기 위해 쾅쾅대고 수상하게 굴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했죠. 빠르게 집이 팔린 뒤 저는 언니의 사망보험금과 재산과 함께 물려받은 언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언니의 짐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집안 곳곳에 가득한 언니의 흔적을 도저히 지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 3개 중 하나에 언니의 흔적을 모아둔 뒤 나머지 2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언니의 집으로 이사한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한창 이혼 소송 중이던 때 남편이 그 집으로 찾아왔지 않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퇴근하고 있던 전 아파트 앞을 서성이고 있던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아들은 제 다리 뒤로 쏙 숨어버렸죠. 뭐야, 당신 여긴 또 왜 왔어? 여보, 한참 기다렸어.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처형 유산 빌려주기 싫으면 제발 집 한 돈이라도 우선 좀 줘봐. 우리 식구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남편은 대뜸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뭔가 싶어 내용을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남편이 가입했었다던 사장 모임인가 뭐시기 있죠? 집에 애까지 혼자 팽개쳐두고 술을 마시러 다녔다던 그 모임이요. 남편은 저번 시모와의 통화 내용으로 그들의 사탕 발린 말에 속아 작은 스타트업 회사 하나를 아주 싼 값에 인수했던 모양이었어요. 무슨 돈이 있었냐고 물으니 글쎄 이건 확실한 정보라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가 자기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진 재산도 전부 털어서 그 돈을 마련해 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놈들이 알고 보니까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한 사기꾼들이었던 거야. 그 회사 유망한 회사긴커녕 유령 회사였어. 그놈들 우리 집 마지막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어? 싫어. 그렇게 허세 가득 차서 골프 쳐대고 회사 키운다 어쩐다 바람만 잔뜩 들더니 결국 멀쩡하던 네 아빠 회사를 고작 4년 만에 날려버렸구나.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뒷감당도 당신이 직접 해. 난 분명 말렸고 내 조언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건 당신 자신이야. 그리고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다 오냐오냐한 당신 부모 책임이라고. 당신 집한 돈에서 분할받을 재산이 있을지 없을진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해. 또 오면 그땐 경찰 불러버린다. 저는 엉엉 우는 남편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또 한 번 그 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자 잽싸게 줄행랑을 쳐버리더라고요. 이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간의 재산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가진 빚을 갚기엔 터무니없이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뭐 더 이상 제 알 바는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맡아 키우고 있는 저희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해 벌써 2학년이 되었고 다행히 아빠 없는 그늘 같은 건 얼굴에 들이우지 않았죠. 이혼한 뒤론 전 남편과 시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잘 알지 못했는데 저는 얼마 전 엄청난 우연으로 인해 그들의 근황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거래처 방문 때문에 저는 예전 시댁이 있던 근처 시내에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마, 연호애미야. 그런데 길을 걷고 있던 절 누군가가 불러 세우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아주 초라한 행색의 시모더라고요. 그리고 헐레벌떡 제게 달려오던 시모 뒤로
공병들과 폐지가 쌓인 리어카를 끌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시부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모는 자신들은 폭삭 망했다며 하소연하듯 제게 말하더군요. 대출금을 아무것도 못 갚았으니 회사는 당연히 망해버렸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 지금 겨우 반지하 월세방에서 공병 주고 폐지 팔아서 먹고 살아. 70 넘은 우릴 써준다는 데가 없어서 말이야. 원진이 그놈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서 아주 술만 퍼마시고 있다. 딸은 우리 연락 받지도 않어. 어머마, 우리 아들 이제 반성 많이 했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린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다시 데리고 가서 사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예전엔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제가 왜요? 아줌마 아저씨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전 아무런 예정이 없는데요. 그럼 공병 열심히 주우시고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런 되도 않은 헛소린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유유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저런 인간들보다 지금껏 저와 제 아들의 안부까지 물어주는 예전 그 친구가 제게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의 처참한 몰락은 안 된 일이지만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을 어쩌겠어요. 제 탓도 아닌데요. 저는 앞으로 그들에겐 지금처럼 신경 뚝 끊고 저희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희 언니가 제게 그러해줬던 말입니다. 얼마 뒤인 5월 7일이 바로 저희 언니 기일입니다. 언닌 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함께 잠들어 있어요. 저는 그날 휴가를 내고 아들과 함께 납골당에 방문해 세 사람을 만나고 오려고 해요. 그리고 분명 저를 걱정하고 있을 부모님과 언니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줄 거랍니다. 엄마, 아빠, 언니, 우리 연혼 무럭무럭 잘하고 있고 특히 나 말고 언니를 많이 닮아선지 공부도 유독 잘해. 많이 부족하지만 나도 엄마랑 아빠 그리고 언니처럼 우리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연호랑 둘이 지내는 매일이 훨씬 행복해.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우리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 식구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땐 나 꼭 안아주고 칭찬해줘. 우리 딸, 내 동생 혼자서도 참 씩씩하게 잘 살았다. 기특하다. 이렇게 말이야. 모두 보고 싶다. 사랑해. 라고 말입니다. 부모님과 언니와의 이별은 제게 아주 큰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인가 싶어 잠시 깊은 우울감에 빠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 힘을 내서 살다 보니 알겠더군요. 부모님과 언닌 몸은 비록 제 곁에 없지만 세 사람과의 추억과 그들에게서 받은 애정은 언제까지고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살아갈 힘이 나고 외로움도 덜해지더라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나마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 혹시 저처럼 소중한 사람과 이른 이별을 맞은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가슴 깊이 남은 그 사람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저처럼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긴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일상 보내세요.